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정사로 양성되는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13일. 자, 이제 보름 정도 조금 더 남은 2022년 한 해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한 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분할 투자가 최악의 한 해라고 평가가 될 수 있는 2022년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다행히 10월달 이후로 일부 회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 회복 기간에 굉장히 많은 회복을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빕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2400은 지난 2400보다 발전해 있어야 되고, 다음번 2500도 그 전에 2500보다 계좌가 발전해 있다면 성공한 투자입니다. 전체적으로 연한산으로 지금 수익률이 없을지라도 예전 지수 지점에서 내 계좌가 더 좋아졌다면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 한마디. 너무 쫄았나? 너무 쫄아들게 만들었죠. 네, 누가? 제미 다이먼, 마이클 하트넷 등등등, 소위 말하는 잘 맞히었던, 끝내주게 맞췄던, 그리고 영향력이 큰 분들이 침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쫄죠. 안 그래도 그 전에 조금 올라 있었으니까 좁니다. 그래서 쭉 빠뜨렸는데 오늘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낮게 나오면서 시장이 상당히 뿜뿜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뿜뿜하는 흐름들은 지수 흐름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하루짜리 지수 흐름 확인할 수 있으면은 S&P나 나스닥 지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그 전에 먼저 그 핀비즈닷컴에서 제공하는 그 오늘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전반적인 모든 주식들이 올랐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그 빅테크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올랐고요. 정유주들 반등하면서 정유주들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부진했던 은행주들도 상당히 반등을 했고요. 유틸리티도 꽤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11겹종 모두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내었고요. 전기차만 떨어졌습니다. 전기차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테슬라만 떨어진 게 아니고 리비안 루시드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리비안에 같은 경우는 메르세데스 벤츠와의 제휴가 잠정 중단될 것이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비안이 6% 빠졌고요. 루시드도 4.61% 빠졌고, 거기하고 상관없는 이제 테슬라도 많이 빠졌네요. 테슬라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잘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문제인 거죠. 왜요? 너무 많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기대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자 시장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그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때 성장률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현재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인도량의 86%가 5년을 땡긴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냐? 라는 말씀을 예전에 드렸다가 욕 싸게 얻어먹었는데, 자, 이거는 정확하게 따져보면 테슬라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밸류에이션을 너무 쳤던 것들의 실망감으로 지금 되돌림이 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전체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한국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한국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6월 이후로 부정적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었죠. 왜냐하면은 이 8%의 그 금리를 가지고 그 자동차 할부를 해서 산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손이 안 나가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편하게 샀던 차를 오래 사라고 하면 좀 못 살 것 같아요. 내가 왜 그 금리를 주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냥 좀 더 타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전반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건 중국 시장에서의 양상입니다. 저는 중국 시장, 전기차의 찐 시장은 중국 시장이라고 봅니다. 왜? 1년에 600만 대를 생산해내는 곳이 중국이에요. 중국만큼 많은 전기차를 생산해서 소비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와 관련된 뉴스는 중국이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투자자로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생각을 시장이 조금 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세미트럭이라는 강력한 변화의 단초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 즉
태극의 원리로 따진다면 새로운 기운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새로운 기운이 언제 제대로 자리를 잡을지를 우리 투자자분들은 고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실망감이 그것을 조금 더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보면 되겠고, 어느 시점 가면 균형이 맞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주식을 보는 입장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고, 투자자는 언제 항복이 나올 때는 기회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11월 CPI가 나왔는데요. 예상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CPI가 내일 나올 CPI 때문에 이게 잘못했는데, 자, 지난주에는 미시건대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었죠. 근데 이번엔 뉴욕 연은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얼마가 나왔냐면 5.2%가 나왔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얼마였냐면 5.9%였어요. 그러니까 21년 8월 이후 지금 최저치가 나왔고요.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기존 3.1에서 3.0으로 떨어졌습니다. 향후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요 2.4에서 2.3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시건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얼마였느냐, 4.6이었어요. 그 전에는 4.9였고요. 4.9에서 4.6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도 낙폭이 컸다는 거죠. 5.9에서 5.2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싹 바뀌었는데요. 그 하루짜리 그 미국의 흐름들 보면서 이 흐름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땐 주저주저했죠. 별로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쫙 끝줄을 말아 올리면서 마지막 1시간 동안은 굉장히 많은 폭의 상승을 기록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0. 몇 %였는데 집에 이제 출근을 거의 다 할 때는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1%대 중반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 네, 이 특별히 이제 기술주들, 이 나스닥 많이 올랐고, S&P 대표 주식들도 오히려, 나스닥 더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 올라가면서 기술주 빅테크 올랐고, 반도체 2%대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어쨌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낮아지자 시장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내일 모레 있을 FOMC가, 50bp로 확정될 것이고, 그 다음 내일 있을 CPI가 많이 안 나오겠네. 이거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꺾이고 이런 걸 보니까 분명히 CPI 많이 안 나올 거야 하는 기대감으로 쭉 올린 거죠. 지난주는 경기 침체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쫄았다가 이거 보니까 이제 다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마음이 놓이면서 뒤로 갈수록 계속 고점으로 오늘 장을 마감했다는 게 가장 특징적인 점이죠. 자, 11월 그 CPI 지금 시장의 예상은 얼마냐면 7.3%입니다. 그 전에 10월은 얼마였냐면 7.7이었어요. 7.7이었는데 7.3으로 떨어질 걸 예상하고 있고요. 지난 그 전에는 막 9.1%까지 갔었죠. 지난 6월 달에 최고점 9.1% 갔다가 지금 7.7까지 떨어졌다. 이제 7.3으로 떨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보셔야 될 것은, 그럼 7.3은 낮은 지표냐? 아니죠. 7.4도 높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나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인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락폭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10월보다 더 높은 CPI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은 한번 폭락이죠.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너무 뻔한 얘기고요. 전월 대비 상승률에 대한 것도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0.2% 전월 대비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전월 대비 0.4% CPI가 올랐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떨어질 거 보여주고, 만약에 전월 대비 하락폭이 이렇게 크게 나오면 시장 상당히 환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전월 대비로는 잘 안 꺾였거든요. 다른 CPI들 보면 전년 대비로는 꺾였습니다만 기저효과 때문에. 그래서 이것 중요해 보이고요. 근원 CPI는 지금 전년 대비 6.1%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6.3% 전년 근원 CPI가 발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전월 대비로는 똑같이 0.4% 오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과연 CPI가 어떻게 될지 일단 주요 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떤 일들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자, 내일은 CPI 발표가 있고요. FOMC 1일차입니다. 그리고 그 14일 진짜 이 대형 이벤트죠. FOMC 2일차, 그 다음 기자회견이 있죠.
자, 기자회견에서 금리를 발표하고 도대체 FOMC에서 무슨 회의가 있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제롬 파월은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아요. 시장이 아주 안 좋고 금융시장이 조금 패닉에 떨고 있다면 조금 놔주는 발언들을 기자회견에서 할 것 같고, 만약에 시장이 많이 오르면 시장을 누르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일과 16일은 제조업 지수들이 발표가 됩니다. 엠파이어 필라델피아 스탠더드 앤 푸어스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같은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 특별히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꺾이면 심리가 꺾인 것이기 때문에 연준의 행동도 제약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같이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는 재미난 흐름들이 국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즉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요. 그리고 근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달러도 강세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채가 어제 저희가 말씀드릴 때 굉장히 큰 폭으로 두 자릿수 10bp 이상의 금리가 올랐다는 말씀드렸는데 연속으로 올랐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채권 동향 살펴보도록 하죠. 자, 10년물 국채 금리는 3.58에서 3.61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년물은 3.77에서 3.79로, 그 다음 30년물은 3.56에서 3.57로, 장기물들은 모두 다 올랐고요. 단기물 중에서도 2년물은 4.34에서 4.38로 올랐고, 1년물까지 올랐습니다. 단 3개월만 미미하게 조금 금리가 떨어지는 양상 보여주었어요. 자, 그동안에 제가 좀 과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채권 시장이 조금 과하게 엑셀을 밟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렇게 내어놓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올라올 것이냐인데 3.5% 10년물 국채 금리로 5 내외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4.5는 무조건 되는 거죠. 이번에 4.5가 되는 거고 4.75까지도 당연히 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3.5면 만약에 그렇게 침체가 안 오면 어쩔 건데, 응? 그렇게 만약에 침체가 안 오면 어쩔 건데, 그 고민을 저는 내년도 중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채권 시장이 연준 너희들 맨날 틀리잖아. 너 이번엔 또 틀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건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4% 언저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 10년물이 뭐 그거는 그럴 수 있지. 뭐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3.5? 좀 과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채 좋은 시즌,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좋은 시즌은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쪽 상황에서의 장기채는 애매하다. 뭐 예를 들어 다시 4%가 갔다, 4%가 넘어갔다 10년물이, 그럼 다시 매수 콜. 장기물 매수, 국채 장기물 매수 콜. 특별히 미국 것도 콜. 그러나 이렇게까지 떨어지면은 요거 말고 회사채를 공략하시는 게 맞는데요. 자, 90일물 CP 금리가 드디어 오랜만에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지금 회사채 순발행량이 오랜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한국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신용 경색 상황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채를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끝을 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오케이예요. 오케이인데 최저점은 이제 끝나간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국채의 최저점은 끝났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만간에 회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최저점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요. 자, 이 발언은 네, 상당폭 우리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 지난주에 국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 PF 막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거로 생각하지만 그것도 조금 과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상당히 신뢰가 갑니다. 지금 몇 개월 동안 이창용 총재 하는 행동과 발언과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잘 나가는 이코노미스트였던 것 같아. 좀 그런 얘기를 굳이 좀 해주시는 게 총재는 그런 얘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발언들의 궤적이 있죠. 네, 연초에 그랬죠. 집을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 따른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값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최근 원화 약세는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라는 톤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제 환율이 바뀔 것이다, 뒤집힐 거라고 얘기하고 뒤집혔습니다. 네, 자, 지금은 채권 시장, 신용 시장의 경색이 조금 과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오랜만에
순발행이 나왔다라는 것이 일종의 그 발언이 현장화되고 있다라는 거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달러화 강세가 됐는데 달러화 강세가 유로 약세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오늘의 특징입니다. 1번 엔화 약세를 통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아시다시피 약 57%는 유로가 달러화를 좌지우지하지만 그 다음으로 많은 달러화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엔화입니다. 환율 동향을 통해서 이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달러 지수가 104.93에서 105로 상승했습니다. 가치가 상승했는데 그러면 유로가 약세여야 되는데 유로 약세가 별로 아니죠. 유로 약세는 아니죠. 유로가 강세네요. 근데 그럼 뭐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됐냐? 엔화 때문입니다. 136.57에서 137.89로 1엔 이상으로 약세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너무나 재밌는 거는 위안화도 약세여요. 6.97에서 6.99로 약세여요. 그럼 원도 약세여야지. 약세 아니네. 1306원이야. 이거 신기하네. 아이고, 오늘 장을 향한 어떤 일종의 하는 시그널 뭐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원자재 가격이 WTI가 오랜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12%나 약세를 보였던 WTI 유가가 반등에 성공하고 브렌트유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 원자재 가격 살펴보도록 하죠. WTI는 71.5에서 73.5로 올랐고 브렌트도 76.7에서 78.3으로 올랐습니다. 가솔린 가격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가솔린 가격 그동안에 빠진 걸 보면 상승폭은 미미합니다. 천연가스는 조금 빠졌고요. 금 가격이 금리가 오르자 버티지 못하고 1800대를 깨졌어요. 이거 혹시 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금리 오르고 달러가치 상승하자 바로 헤맸거든요.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잘 버틸까요? 금리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영향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재미난 상황이고요. 자, 구리값은 떨어졌고 비트코인은 일단 17,000달러에서 뭔가 안정화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듯합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커런시의 거래량은 2년 내 최저치를 찍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빅 이벤트를 하루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앞두고 있죠. CPI와 FOMC 회의. 그래서 지난주에 쫄았던 것들을 반납이 아니구나. 되돌렸다. 되돌리는 정도의 시장 흐름이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고요. 진짜 이벤트는 내일과 모레 펼쳐집니다. 자,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그리고 아시아권은 미국의 CPI와 FOMC 회의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10월달 이후로는 뭔가 약간 커플링이 덜 되는 것 같은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과연 이번 금리 결정 이후 커플링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